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원달러 환율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에 이어 1,480원마저 뚫렸는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어 우리 경제가 더 얼어붙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인천에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스모그는 강한 한기가 내려오며 대부분 해소됐지만 오늘과 내일은 강추위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고 하얀 먼지 구름이 서해를 지나 한반도까지 길게 띠 형태를 이루며 이어져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유입된 겁니다. 지난 밤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은 대기 정체에 스모그가 더해지며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이번 겨울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스모그 영향은 오래가지 않고 낮부터 밀려온 강한 한기에 대부분 해소되거나 약해졌습니다. 문제는 추위와 눈입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 기온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인데 주말까지 이틀 정도는 서울도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고 한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충청 등 한파특보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또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는 최고 20cm 이상의 무겁고 습한 눈이 예상돼 대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 사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전북에는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강추위와 서해안 눈구름은 주말 낮부터 점차 힘이 약해지겠지만 연말연시 영하권 추위가 강약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눈이 내린 지역은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에서 13년 만에 소량의 핵 연료 잔해를 반출한 일본 도쿄전력이 내년 3, 4월 두 번째 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봄 두 번째 반출 때도 지난달에 사용한 낚싯대 형태의 장치를 다시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치는 최장 22m 길이의 파이프 끝에 부착된 손톱 형태의 도구로 핵 연료 잔해를 집어서 꺼낼 수 있습니다. 첫 반출은 지난달 7일 완료됐으며 잔해는 성분 분석을 위해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 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으로 회수된 핵 연료 잔해의 무게는 0.7g이며 1에서 2cm 거리에서 측정한 표면 방사선량은 시간당 8mS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3호기 원자로에는 총 880톤가량의 핵 연료 잔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2051년쯤 후쿠시마 원전을 폐기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잔해를 모두 꺼내는 공법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송년회 등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아지죠. 그런데 적당한 음주가 오히려 우울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늘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 요즘이지만 그래도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술 권하는 문화가 줄긴 했지만 술 없는 모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색한 사이를 풀어주거나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게 해주는 등 일종의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줄여줘 우울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설문 데이터를 활용해 음주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설문조사는 40세에서 79세 성인 남녀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일주일에 술을 몇 번 마시는지, 음주량은 어떤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적정 알코올량은 10g, 소주잔 기준으로 하루 한 잔 이하의 술을 마시면 우울증 위험이 9%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음주는 개인의 건강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유대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우울증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선 음주는 오히려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 5잔 이상의 술을 마실 경우 우울증 위험이 약 31% 늘어났습니다. 자주 많이 술을 마실수록 세로토닌 감소를 유발해 자살 위험이 약 125%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2잔, 3잔 이상의 그러니까 10g을 넘어서는 하루에 20g, 30g의 과한 음주는 몸 건강도 해칠 수 있고 마음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를 권하는 음주 문화가 더 퍼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알코올 소비와 정신건강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올바른 음주 문화를 위해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는 고성능 호버바이크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한서대, 동아대 공동연구팀은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인 호버바이크의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과 고신뢰성 정밀 항법, 비행 제어 시스템 등 주요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위치 추적 장치가 없거나 신호가 약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다중 센서 융합 기술을 구현해 복잡한 환경에서도 호버바이크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율비행 시스템을 통해 이착륙 지점의 높은 정확도로 자동 착륙할 수 있다며 군수품 수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출하는 일부 팽이버섯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재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팽이버섯을 키워 수출하는 한 업체입니다. 2020년 이후 미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한국산 팽이버섯의 43%에서 식중독균을 검출했다며 수입을 제한했습니다. 농장에서는 당장 만약 리스테리아균이 검출이 된다면 농장에서는 당장 수출길이 막히니까 큰 애로사항을 발생하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나섰습니다. 농진청은 버섯이 자라는 영양분이 담긴 인공 배양토인 배지를 121도에서 30분 이상 열 처리하면 미생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최적 살균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경상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배지를 살균할 수 있는 표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팽이버섯의 벌어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농자재 고깔을 세척하는 대용량 세척기도 개발했습니다. 고깔은 하루 최대 2만 장까지 사용되는데 제대로 씻지 않으면 유해 미생물 확산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세척하실 때 약 2,000장에서 크게는 5,000장까지 사이즈별로 세척이 가능하고요. 아래에서 공기방울 형태로 고깔과 고깔 사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진청은 관련 기술을 팽이버섯 재배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라면서 수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지난 2018년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는 원료 성분이 달라서 함께 묶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제품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이뤄졌다며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었습니다. SK 이마트 애경은 유죄였습니다. 처음부터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정말 파기환송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 만에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1심 때부터 쟁점이던 살균제 원료 때문입니다. 최대 징역 6년형이 확정된 옥시의 주 원료는 PHMG나 PGH지만 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가습기 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는 CMIT와 MIT가 원료로 옥시와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옥시와의 연결고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2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숨졌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7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2010년과 2011년에 숨졌지만 검찰은 공범인 옥시가 2019년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SK케미칼과 애경을 기소했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대법원이 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피해자가 아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편을 들고 있다며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이 기업들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합당한 형사 책임이 부과되도록 이후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홍 전 대표 등이 가습기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3분기 주요 유통업체의 상품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여 단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품별 줄어든 용량은 즉석 조리식품, 더반찬 해녀의 부엌 제주 뿔소라 미역국이 8.3%, 과자 고집생 청년 수제 오란다가 10%였고 바디워시 러쉬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의 2종은 모두 10.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에 공개하고 제조 판매 업체에는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매장에 게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규제 근거도 마련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도 마련했습니다. 내년 신학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어 오던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서의 지위만 인정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며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교육 자료로만 쓰이게 된 겁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미 지난달 말 검정을 마쳤지만 통과된 법안에 소급 조항이 있어서 모두 교과서로 쓸 순 없게 됐습니다. 당장 새 학기에 도입하기엔 준비 기간이 너무 짧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험할 순 없다는 게 법안 통과의 이유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로 활용될 때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예정대로 내년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교육부는 보름 안에 제의 요구를 하게 돼 있다며 새학기 혼란이 없도록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입 속도 조절 요구가 많은 만큼 앞서 국회에 제안했던 1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조금씩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포함해 120여 개 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AI 디지털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교육부가 즉각 AI 교과서 도입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 역시 AI 교과서는 효과성 검증부터 해야 하며 선정 역시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면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와 여야 차원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자의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비롯해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중고 휴대전화 거래 활성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해 오던 TV 수신료를 종전처럼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전력 등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는 수신료를 전기요금 등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배달앱 수수료와 함께 큰 부담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주기입니다.
수수료율이 최고 15%에 이르는 데다 정산 주기가 자그마치 2달에 이르는데요. 업계가 수수료율을 내리고 정산 기한도 줄이는 상생안에 합의했는데 숙제도 남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연말 연시에는 손님 10명 가운데 3명이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합니다. 하지만 점주들 입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이 그리 달갑지가 않습니다. 수수료율이 4.5%로 카드보다 2배 이상 많고 대금도 최장 45일 뒤에나 들어옵니다. 10,000원을 팔면 500원 이상 더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바로 느껴지고요. 만약 카드로 계산하면 그래도 한 100원, 200원만 손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나마 이 가맹점은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율은 발행사 수수료율을 합쳐 최고 15%에 이르고 무엇보다 정산 기간도 길어 보통 67일 정도 됩니다. 유통사인 카카오와 발행사 5곳,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부단체 등이 참가한 민관협의체는 8달에 걸친 논의 끝에 상생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카카오는 최고 14%인 수수료율을 내년 1분기 안에 최고 8%로 낮춰서 최고 수수료율을 발행사 수수료 포함 9%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본부와 점주가 수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에는 점주 부담 수수료율을 3.5% 이하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카카오는 월 정산 횟수를 늘리고 발행사도 가맹본부에 정산하는 기한을 대폭 줄여서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37일 뒤에는 점주들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산 주기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들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일부 가맹본부는 여전히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부를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상생협약의 핵심 내용인 점주 우대 수수료 분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상생 방안이 제대로 실현되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위는 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무상으로 받는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일본 항공이 사이버 공격으로 한때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항공편이 무더기로 지연되고 항공권 발매가 중단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디도스 공격 가능성 여부를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공항 전광판 곳곳에 항공편 지연을 알리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일본 항공 사내외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기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겁니다. 수화물 관리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짐을 맡기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 60여 편이 15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동안 지연됐습니다. ちょっとなんか来てる途中にニュースで知ってちょっと心配、乗れればいいかなって感じですけど. 전 일본 공수와 함께 일본 2대 항공사인 일본항공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인 만큼 일본 정부는 추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年末年始の多脚期であることも踏まえ、システムの早期復旧に努めるとともに、システム障害により影響を受ける旅客などへの対応を徹底するよう求め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한 지 7시간 만인 오후 2시 20분에 복구됐고 항공권 발급도 재개됐습니다. 일본 항공 측은 고객 정보 유출이나 바이러스 피해는 없었고 결항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인터넷 접속량을 급격히 늘려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트래픽을 방해하는 디도스 공격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북한 해커 조직이 일본 암호자산 업체를 해킹해 비트코인 482억엔, 우리 돈 4,500억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 주요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당국의 사이버 보안 대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2월 2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